소수입니다. 소수. 소수로 시작을 해서 마칠 때는 정예로 마치도록 합시다. 일단 그 계리직 시험의 성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 시험의 성격에 맞춰서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럼 이제 계리직 시험이 도대체 뭘 물어보는가? 그걸 아셔야겠죠.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 계리직이 뭐하는 직종인지를 아셔야지 뭘 물어보는지를 역으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 교재 머리글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머리글 보시게 되면 일단 우정사업본부가 뭐하는 곳인지는 우리가 좀 이따 공부를 할 거고,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크게 일반직과 기능직. 기능직에 뭐가 있다고요? 집배, 운전, 우편, 계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근무하게 될 직종이 어디입니까? 계리직이죠. 자, 그러면 계리직이 많은가? 우체국 금융, 회계, 현업 창구 업무, 현금 수납 등 각종 계산 관리 업무 및 우편 통계 관련 업무. 이게 계리직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 과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시험 과목이 나오죠. 사실 얘는 별개입니다. 한국사는 별개입니다. 한국사는 모든 공직 시험에서 필수로 치는 게 한국사.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사란 과목은 우체국 업무하고는 크게 뭐가 없다.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시험을 위한 시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교재, 계리직. 이거 뭡니까? 우편 및 금융상식 보이죠? 우편 및 금융상식. 여러분들이 계리직으로 이제 임용돼서 들어가시게 되면 요즘 우체국은 예전처럼 뭐만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냥 편지나 소포를 송달해주는 그런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우체국의 업무가 뭡니까? 우편 업무죠. 여러분들이 우편 업무를 종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배달은 안 하시죠. 집배도 안 하시고. 집배는 안 하시지만 우편물을 받고 예를 들면 이렇게 등기가 온다. 등기 물건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몇 킬로인지 달고 돈 받고 하셔야 되죠. 그게 무슨 업무? 우편 업무. 요게 문제가 몇 문제 나온다? 9문제가 나와요. 이때까지 기출된 경향을 보면 9개. 다음에 지금 우체국에서 밀고 있는 상품이 뭡니까? 금융상품이에요. 우체국은 정부가 출자한 기업이지만 엄연히 이게 독립채산제로 가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되게 중요해요. 우체국도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게 뭐다? 금융상품.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죠.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온다? 9문제가 나온다. 다음에 두 문제는 뭐다? 영어. 일단 영어는 잠시 놔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이 계리직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걸 물어봐요. 물론 들어가시게 되면 다시 연수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하시지만 기본적인 우체국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우체국에서도 부려먹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시험 내용 자체가 이겁니다. 우편 업무에 관해서 9문제, 금융에 대해서 9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문제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교재도 보면요, 여기 목차를 보면 나오죠. 우편 상식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우편입니다. 우편.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문제가 나온다? 9문제가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금융상식, 예금과 보험이 있죠.
요즘 우체국에서 예금보험 다 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구에 저도 이제 우체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소포 붙이러 갔다가 아니면 뭐 택배나 이런 거 하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창구에 보면 예금 상품, 보험 상품 판매하고 있죠. 그럼 이제 제가 우체국에 갔다. 이제 창구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죠. 요즘 어떤 상품이 좋아요? 저는 뭐 종신보험 두고 싶은데 어떤 게 좋아요? 뭐 건강보험 어떤 게 있습니까? 연금보험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할 수 있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금편, 보험편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금편, 보험편은 여러분들이 우체국에서 팔고 있는 금융상품을 다 아시면 돼요.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다 아시면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보험이 뭔지, 채권이 뭔지 그런 기본적인 금융지식은 갖춰야겠죠. 그런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예금과 보험 상품의 특징, 장단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좀 이렇게 금융 쪽으로 좀 힘들어 하는데요. 사실 금융상품은 판매하는 것만 알면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된다 그렇게 까다로울 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편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에는 다 뭐랑 관련되어 있다? 법률과 명령, 법령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들 다른 교재도 뭐 사실 내용은 다 뭐 대동소이한데 이 교재가 괜찮은 게 제가 교재를 쭉 검토를 하면서 지금 우리 61쪽 한번 볼까요? 61조. 지금 여기는 보면 법령을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편 관련 법령 이렇게 딱 넣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을 공부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우편 관련 법령을 가지고 한 복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습을.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 외우는 건 미친 짓이고 외울 수도 없고요. 외울 수도 없고 일단 여러분들 이런 법령을 공부하실 때는 중요한 게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 날짜. 숫자, 날짜를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자, 제가 대표적인 문제 유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 있는가? 잠깐만요. 여기 아니고 여기 있네요. 11쪽 한번 보십시오. 11쪽. 자, 이제 에어컨 좀 틀게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자, 11쪽에 보시면 이게 기출 문제거든요. 자, 한번 문제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차피 나왔던 문제 유형으로 다시 나옵니다. 자, 국내 우편물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1번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 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청구하지 않을 때는 소멸된다. 이게 뭡니까? 왜 틀렸을까요? 이게 3년간 연도가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법령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는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관서 및 배달 관서에서 발송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에만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뭡니까? 함정이라고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 3번 손해배상액은 한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이며 보험 취급 시는 신고 가액을 배상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일단 정답이고,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이다. 이게 틀린 게 다음 날이 틀렸거든요. 자,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그렇죠. 와, 선생님 이거 문제 정말 치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그날부터거든요. 근데 다음 날부터 해서 틀렸다. 근데 이게 지금 손해배상이잖아요. 손해배상은 법률 관계거든요. 법률은 뭐가 중요하다? 하루 1시간, 날짜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 이게 틀렸다고 하면 치사한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은 법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루 1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간과 날짜를 되게 좀 잘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법령을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날짜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그게 몇 조 몇 항이다 그거는 절대 안 외우셔도 되고 그건 안 나옵니다. 다음 중 이 법률이 몇 조 몇 항이니까 절대 안 나오고요. 그런 거 외우실 필요 없고, 법령을 보실 때는 날짜하고 기한 이런 게 좀 어떻게 된다,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외우는 시험인데, 그냥 무작정 외우면 뭐가 나오는지 모르고 외우는 거랑 알고 외우는 건 천지 차이죠. 그죠? 여러분들 시험의 성격을 분석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효율적으로는 학습이 될 것 같아요. 좀 적게 공부해서 점수는 많이 따는 걸로. 그런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학원에 온 거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령을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법령을 다 외우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어차피 법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하다 싶은 법령 같은 부분은 같이 이제 학습을 할 거니까, 그때 특히 유의해서 보실 게 뭐라고요? 날짜하고 시간에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은 뭐 2년마다 한 번씩 치는 시험인데 한 문제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출제가 됩니다. 그런 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합시다. 법령을 외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요런 이렇게 연도라든가 기한은 좀 외워주시는 게 어떻게 된다, 고득점에 유리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금융상식, 금융편보다는 우편상식 쪽이 오히려 좀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뒤쪽에 금융 부분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파는 세일즈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된다, 좀 공부가 쉽지 않을까. 그런데 우편상식 부분은 이거는 정부에서 법으로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제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좀 암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공부가 재미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총 교재가 몇 장입니까? 17장이죠. 17장. 그죠? 근데 수업이 일단 우리가 지금 시험 날짜가 언제로 공고됐습니까? 정확하게 아직 공고가 정확하게 안 됐죠. 근데 보통 한 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두 달이 뭐가 되는가? 말 그대로 이론 수업입니다. 이론. 그럼 두 달 그러면 우리가 보통 8주를 잡거든요. 8주를 잡는데 주당 수업을 2번 하죠. 그래서 이제 제 계획은 그냥 제 계획인데, 원래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제 계획인데 8주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총 수업이 16회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총 몇 장이다? 17장이니까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1장은 끝내줘야지 어떻게 됩니까? 2달 동안 이론을 한 번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2달 동안 이론 수업에서는 뭐라는가? 금융상시 보험까지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2달 뭐합니까? 여기 이제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보면 이제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예상 문제랑 맨 뒤에 기출 문제가 있죠. 요 문제를 접근하면서 또 문제가 보면 이제 다시 출제될 수 있고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뭐합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이론하고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2달 정도 될 거고요. 그러면 9, 10, 11, 12 1월이 아니고 2월인가? 근데 한 달이 더 있었는데 그때 계산할 때 2월, 예, 2월이죠. 맞죠?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을 파이널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총 복습하고, 또 이제 뭐 이런 거 나올마다 싶은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수업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 수업이 안 되면요 뒤쪽 수업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 욕심내시면 안 돼요. 야, 그럼 내가 이제 2달 동안 이론하고 개념하면서 어떻게 된다? 이론 개념을 뭐 100%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 그런 수험생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많이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0% 정도만 이해를 했다. 정말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보통 학생들을 보면 한 절반 이상 정도? 많이 해봤자 한 70%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뭐 목표는 100% 완벽하게 가겠다 잡으셔야 되는데 한 이만큼만 가도 정말 훌륭한 거고요. 한 70% 정도만 완성해 주셔도 요 수업하고 요 수업으로 나머지는 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뭐 또 밤에 수업하고 그러면 또 힘든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또 공부만 하는 또 수험생들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든 게 있을 건데요. 가급적이면 수업 빠지지 마시고요. 가급적이 아니고 절대 수업은 빠지지 마시고요. 절대. 뭐 학원에서 동영상하고 제공해준다 그래도 동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현장 와서 이렇게 또 듣는 거랑 또 차이가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수업은 절대 빠지지 마시고 일단 2달은 뭐 하자? 우리가 확실하게 뭐 하자? 이론 개념 요것만 일단 숙지를 하면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충분히 부족한 걸 메꿀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물론 시험은 이 계리직 시험이 좋은 게 지금 여기 보면 그거 있죠? 한국사 있고 우편민 근무상식 있고 컴퓨터 내가 컴퓨터 얘기 안 했네? 컴퓨터 시험은 왜 쳐야겠습니까? 요즘 뭐 은행이건 우체국이건 창구 가면 다 못 두드립니까? 컴퓨터로 작업하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과목은 여러분들이 우체국에 근무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과목들이에요. 한국사는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과목이고 어느 공무원 시험에서든 한국사는 빠지지 않죠. 되겠죠? 그런데 계리직 시험이 다른 공무원 시험하고는 좀 다른 게 다른 공무원 시험은 사실 준비를 오랫동안 한 수험생들이 많거든요. 뭐 1년, 2년, 3년, 4년 뭐 한 3, 4년도 준비한 학생들이 많은데 계리직 시험 같은 경우는 또 2년에 한 번씩 치고 이거를 2년 전에 떨어졌던 학생들이 2년 동안 열심히 계리직을 준비했다.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일선상에 놓여서 뭐합니까? 공부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동일선상. 그죠? 출발점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출발점이. 근데 물론 한국사 이런 거는 이제 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미리 좀 준비를 했을 거니까 그런 데서 조금 유불리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편민 금융상식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거의 컴퓨터 전공한 학생들 말고는 거의 다 어떻게 됩니까? 근데 컴퓨터 공학과도 이것도 필요 없는 거고 사실 컴퓨터 시험 문제 자체가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시험을 또 이렇게 중복해 놓은 시험이니까 두 과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 사실 한국사는 지금 이 시간 동안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는 과목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시험이에요. 먼저 공부해놨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공부 양이 좀 많기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담당을 했으니까 요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지장 없는 점수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수업 빠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장, 그러니까 한 번 수업에 한 장 정도 나간다고 계산하시고 웬만하면 예습 복습 하십시오. 제가 예습은 잘 안 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5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복습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가능하면 들어오기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수업 준비를 해보니까 물론 준비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30분 정도면 각 챕터별로 장별로 읽어오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읽을 수 있거든요. 그 30분 정도 예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끝나게 되면 뭐 1시간 정도 혹은 2시간 정도 복습해 주시면 아마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만 철저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우편민 금융상식이 상당히 좀 생소한 시험이었지만 그러니까 달이 갈수록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면서 문제도 잘 풀릴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재미를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공부 재미없고 힘든데 그래도 재밌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렸고요. 3쪽에 뭐가 나온다? 우편상식, 우편사업 총론이라고 나옵니다. 총론. 이 부분 또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야? 기출된 문제가 있죠. 2008년도에 우편사업의 특성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출 분석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은 세 번째 보세요. 우편 이용 관계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의 행위. 자, 여기 지금 수험생들 중에 무능력자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사실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이게 행위 무능력자, 책임 무능력자 이런 민법상의 개념이 있는데 우체국 시험에서는 무능력자가 뭔지는 안 물어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능력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능력자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민법을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런 제가 알아야 되는 법률 용어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몰라도 되는 부분은 모르시고 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 무능력자 그러면 행위 무능력자, 책임 무능력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법률 용어도 있고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까지는 모르셔도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우편의 의라고 나오는데요. 뭐 1번부터 쭉 나오는데 1번 내용은 이게 그냥 교과서적인 도덕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우편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통신수단. 오늘날 우편은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행정 등 모든 생활에서 걸쳐 정보를 전달, 의사를 매개하며 소통하는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부터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편은 격지자 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신서라고 나오죠. 자, 신서의 뜻이 뭡니까? 신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은데 이게 저쪽에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표현들을 좋아하더라고요. 한자 그대로 썼었고. 자, 신서가 뭔가? 쉽게 말하면 편지입니다. 그냥 편지입니다, 편지. 그런데 신서의 정의도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61쪽 보십시오. 61쪽에 우편법 보이시죠? 자, 1장에 1조 2항에 7 보십시오. 신서라 함은 의사 전달을 위하여 문자, 기호, 부호 등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 이게 신서의 뜻이죠. 그냥 쉽게 뭐라고 답하면 됩니까? 편지. 여러분들 우체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뭡니까? 제가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으면 그걸 집배원이 갖고 가서 내가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수취인한테 어떻게 됩니까? 전달해 주는 게 우체국의 대표적인 업무죠. 신서가 뭐라고요? 편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의미들은 이제 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쉽게 뭐라고 생각하자? 신서는 뭐라고요? 편지. 편지를 뭐 하는 거라고? 주고받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신서의 송달을 그 기본적인 내용. 자, 좁은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것도 구분시키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라고 하면 뭘 뜻한다? 쉽게 편지.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체국 업무. 되겠죠? 있으나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우편 제도는 편지 말고도 소포, 물건을 송달하는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우편이 뭐라고요? 신서 플러스 물건 송달.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뭘 구분해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는 구분해놓고 가세요. 좁은 거랑 넓은 거. 좁은 거는 뭘 뜻한다? 편지. 근데 넓은 건 뭐라고요? 자, 당연히 넓은 거는 뭘 포함한다? 좁은 개념은 포함하겠죠. 편지 그대로 오고 플러스 뭐? 소포. 이런 식으로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우편의 의미를 어떻게 된다? 접근시키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나와주면 좋겠죠. 쉬운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구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나누고 가셔야 돼요. 되겠죠? 좁은 거, 넓은 거.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고요. 3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우편은 일종의 용역. 자, 용역을 표현을 바꾸세요. 용역을 표현을 바꾸세요. 뭘로? 서비스로. 여러분들은 용역 그러지 말고 서비스로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어차피 용역이나 서비스나 같은 말이야. 우편 업무는 무슨 업이다?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게 클라크라는 학자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서비스업은 몇 차 산업에 속한다? 3차 산업에 속해요. 되겠죠? 그러니까 용역이 뭐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다. 용역이 서비스거든요. 우편 업무는 뭐를 제공하는 서비스? 뭐를 제공하는 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몇 차 산업? 3차 산업에 속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나오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의 재와 경제재 중에, 자, 경제재 일단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경제재가 뭔가? 경제활동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제재란 걸 아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런 표현이 뭘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쓰면 틀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제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재만 아시면 돼요. 경제재는 뭐라고요? 경제활동의 대상. 자유재는 뭐가 아니다? 경제활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을 낚을 수가 있다고요. 우편도 엄연히 뭐 하는 겁니까?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게 우편 업무죠. 당연히 경제활동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고요? 자유재가 아니고 뭐가 활동 대상이다? 경제재가 활동 대상이란 말이죠. 자, 근데 뒤에 나오죠. 무슨 재화라고요? 무형적 재화. 그러니까 무형적 재화라는 게 서비스 용역을 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편지는 눈에 보이죠. 하지만 편지를 전달해주는 서비스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무형적인 재화가 뜻하는 게 뭡니까? 용역 서비스를 뜻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나오잖아. 우편물은 하나의 사용가치를 지닌 뭐가 될 수 있다고? 상품. 이것도 돈 주고 사고 파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표를 붙여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우체국 가서 편지 보내고 소포 보내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표를 붙여야 되는 거죠. 나오잖아. 우리가 우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우편 요금이나 우편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나오죠. 여러분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판다는 말은 뭐야?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도 수업 들을 때 뭐 했습니까? 수업료 지불하고 수업 듣고 있죠? 우편 업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편에 의해서 2번 보이죠? 신서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 아실 거는 뭐야? 좁은 의미의 우편하고 넓은 의미의 우편. 물론 쉬운 개념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고, 다음 세 번째 우편 서비스업이라는 거, 3차 산업이라는 거. 반드시 뭐라고요? 돈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유재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다고? 경제재에 속하게 된다는 거. 그것까지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뭐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뭐가 나온다? 우편 사업의 특성. 자, 여기는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도 나왔지만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우편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우편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는 개념을 아셔야겠죠. 자, 일단은 보십시오. 일단 기출은 하고 봅시다. 밑에 1번 우편 사업은 무슨 기업이라고요?
누가 경영한다고요?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왜 이게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업이라 부른다고요? 국가기업이라 부릅니다.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기업, 국가기업. 되겠습니까? 자, 근데 잘 봐. 나머지 내용 일단 보지 말고요. 세 번째 줄. 국가기업에서는 세 가지가 있죠. 정부, 직영, 공사, 주식회사 형태. 근데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우체국이 뭐란 걸만 하면 돼요? 우체국은 국가기업의 정부, 직영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우체국은 국가기업이면서 정부, 직영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요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다른 내용은 필요 없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나머지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왜냐?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그 구성원이 뭐라고요? 국가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합격하시면 구급공무원 바로 임용되는 겁니다. 되겠죠? 다음에 잘 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지. 그래서 이용 조건을 뭘로 규정하고 있다고? 법령. 법령이 뭐와 뭐의 줄임말이야? 이건 뭐 나오진 않겠지만 법령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니까 정리해두세요. 법률 플러스 명령. 법률에 근거해서 명령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령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줄임말로. 법령. 법률은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죠. 명령은 누가 제정합니까?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 부령이죠.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안 나오는데 그냥 들어만 놓으라고요. 그러면 법령을 만드는 주체는 국가죠. 우체국은 뭐에 의해서 운영된다고요? 법령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여기서도 뭐란 걸 알 수 있어?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기업이란 걸 알 수가 있죠. 되겠죠? 그래서 나오잖아. 법령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법률로 고정시켜 놓고 있고, 다른 국가기업 경영 형태에 비하여, 자 밑줄쳐, 경영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뭐하다고요? 약합니다. 왜? 그냥 국가에 소속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되겠죠? 독자성, 독립성, 독자성이 약하지만 뒤에 자 이게 뭐가 나옵니까? 일반 재정 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중요하죠. 일반 재정 자금입니다. 일반 재정 자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체국, 우정사업, 우편사업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겠죠. 얘들도 어차피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누가 메꿔준다? 정부의 재정으로 메꿔준단 말이죠.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밑줄 했던 거, 경영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약하고요. 다음에 뭐에 지원을 받는다고? 약하다는 건 단점이지만 다행히도 뭐에? 일반 재정 자금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계리직 공무원 되는 순간 우체국 망할 걱정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망고 땡이란 말이지. 아니 뭐 이런 표현이 너무 적나라했는가? 아니 보통 일반 사기업은 뭘 걱정해야 돼요? 회사 망할 걱정도 해야 되고 잘릴 걱정도 해야 되는데, 우체국은 국가기업이고 정부 직영이고 국가가 꽉 잡아놓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편사업에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뭐합니까?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 적자를 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체국 망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뭐도 보장됩니까? 정년 보장되죠. 이만한 직업이 없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 공부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 다시. 아까 전에 국가기업이죠. 우체국은 국가기업이고요. 뭐라고요? 정부 직영입니다. 되겠죠? 다음에 다른 국가기업에 비해서도 뭐라고요? 독립성과 독자성이 약하지만 뭘 받는다고? 일반 재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재정자금 하고 특별 재정자금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 재정자금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일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반이라는 거를.
되겠죠? 그럼 위에 바로 보면, 기출에 보면 1번 맞는 말이죠. 우편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업에 의한 사업, 경영 형태 면에서 뭐라고요? 정부 직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씀이죠. 되겠죠? 자, 다음에 뒤쪽 한번 볼까? 넘어가봐. 자, 2번에 보면, 자, 4쪽에 우편사업의 회계제도는, 자, 밑줄 쳐요. 일반 회계와는 분리된 무슨 회계? 특별회계. 그러니까 우체국만 특별히 뭐 한다고? 회계를 따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오죠. 즉 우편사업 특별회계로서 무슨 채산제?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 독립. 얘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단 말이지. 독립적으로 뭐 한다고? 회계, 계산을 하겠다. 이걸 뭐라고요? 독립채산제. 왜 독립채산제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우체국의 뭐를 살리기 위해서? 자생력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생력.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세요. 우편 및 금융이죠. 우리가 지금 시험 치는 게. 사실 우체국의 우편 업무는요, 얘는 적자투성입니다. 적자입니다. 이거 갖고는 우체국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우편 업무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에서 꼭 필요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만 한다고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기업 형태로,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국가가 하더라도 뭐가 남아야 할 거 아니야. 기업인데. 기업의 목표가 뭐예요? 이윤 추구해요. 국가 기업이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얘들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근데 사실 우편 이건 적자투성이에요 사실. 그러면 우편에서 적자 나는 걸 어디서 메꿔줘야 돼? 금융에서 메꿔줘야 되는데 야는 또 사실 적자투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우편 사업을 만약에 어떻게 된다? 일반 기업한테 맡긴다.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행 우리나라의 우편 요금 체계를 가지고 일반 사기업한테 우편 업무를 맡긴다.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어떻게 돼? 공익성을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왜 금융상품까지 우체국에서 팔겠습니까? 우체국 금융상품 판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왜 팔겠습니까? 이런 적자를 좀 어떻게 보면 메꿔보자, 그런 취지로 금융상품을 팔고 있는데, 사실 우체국의 금융상품은 다른 전문금융기관의 우편상품에 비해서는 전문성이라는 게 사실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그렇게 재미를 못 봐요.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독립채산제 나왔을 때 이 얘기를 왜 하는가 그러면, 자 뒤에 걸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이는 나오죠. 사업의 경영성과 재정상태를 명백히,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다. 경영의 합리성과 사업 발전의 뭐를?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자. 근데 이 내용 그냥 보시면 되는 건데, 뒤에 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우편사업은 이런 점에서 무슨 성? 공익성. 일단 공익을 추구하고 있죠. 근데 기업성이란 건 뭡니까? 사익이죠. 사익.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딜레마가 뭐예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해야 되는 게 우편사업이란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체국의 지금 문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문제점을 물어보지는 않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중요하죠. 우체국은 무슨 회계라고요? 특별회계를 도입하고 있고요. 다음 뭐라고?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를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고. 형평성과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독립채산제를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더 이제 더 우체국 금융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선진화되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면 좀 이렇게 수익이 좀 창출될란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큰 재미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할 건 뭐라고? 우편사업의 회계는 뭐라고요? 특별회계고요. 되겠죠? 우편사업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내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서비스업이죠. 몇 차 산업? 여러분들 클라크 이름은 좀 알아두십시오. 이게 공무원 시험은 사람 이름은 정말 좋아합니다. 자, 클라크가 뭐 콜린 클라크가 있는 뭐야 3차 산업 되겠죠? 다음 밑에 밑줄 치세요. 노동집약자. 이거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요즘은 그나마 많이 기계화 됐죠. 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일일이 집배원들이 뭐합니까? 수거하고 배달해야 되죠.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뭐라고요? 노동집약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인건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체국 회계에서 우편사업 회계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아무리 자동화가 되고 이래도 사람 손이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우편사업은 몇 차 산업이라고요? 3차 산업. 자, 다음에 이제 4번 나오죠. 신서를 송달한다. 운송업. 신서 편지를 운송업. 그래서 당연히 운송수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보면 뭡니까? 우체국 트럭 큰 거 다니죠? 다음에 그 우리 집배원 아저씨들 뭐합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죠? 그 운송수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별 크게 의미 없고.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앞쪽에 한번 가보세요. 1번에서는 국가기업이고 정부직의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 공무원입니다. 우체국 들어가시는 순간 되겠죠? 다음에 아까 제가 밑줄치라는 거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정부가 딱 고정을 해놨습니다. 국가가. 다음 뭐라고요? 독립성과 독자성이 약합니다. 다른 국가기업에 비해서. 되겠죠? 하지만 뭐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일반 재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되겠죠? 다음에 2, 3, 4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특별회계, 독립재산제. 되겠죠? 다음에 3차 산업. 요거.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선지를 만들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다음 세 번째. 우편 이용.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기출 나왔던 거, 그게 지금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 사업을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우편 사업을 가지고. 자, 일단 보십시오. 우편 이용 관계는 우편 이용자가 우편물 송달 영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시면 됩니까? 우편 이용자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편 이용자. 그럼 여러분들이 편지를 써서 어디에 붙이십니까? 요즘에 뭐 우체통이 많이 사라졌지만 우체통에다 넣으시죠. 그 우체통이 바로 무슨 시설이에요? 우편을 송달하는 시설물이죠. 되겠습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편지 써서 어디에 붙이는 거? 우체통에 붙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고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하지. 우편 이용 관계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 관계이다. 이게 뭔가? 이것도 참 여러분들이 법을 아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거든요. 이게 법에 분류해보면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는데, 사법은 뭐를 규율하는 법이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에요. 공법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예요.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근데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걸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앞에서 우편 사업의 성격이 뭐였어요? 정부 국가기업의 직영 형태였죠. 그러면 우리가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뭐예요? 국가와 저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법이 성립돼야 돼요? 공법 관계가 성립돼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영역이라고요?
사법의 영역이에요. 사법의 영역. 자, 왜 그런가? 물론 이것까지는 모셔도 되는데, 우편물을 주고받는 거는, 자, 이거죠. 예를 들면, 자, 쉽게 도식을 시켜봅시다. 쉽게 도식을 시켜봅시다. 자, 개인이 있고요. 개인이 있죠. 옛날에 우체국 우편 사업이 없을 때는 직접 뭐 했습니까? 서신을 주고받았죠. 신서를 주고받았죠. 근데 이제 뭐가 생겼으니까? 우체국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직접 갈 거 없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죠. 이렇게는 봤을 때는 뭐예요? 개인과 우체국 같으면 국가가 개인 같죠. 또 이렇게 봤을 때는 국가가 개인 같죠. 근데 어차피 궁극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사법의 영역에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만 우편, 이거 제가 지금 다시 하면 이제 제가 좀 쉽게 풀이한 내용을 좀 이제 어렵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가 국가, 우편 사업의 공익성, 이용 관계에 있어서 권력적 경제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라고? 공법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A와 개인과 개인의 관계죠. 우편 이용자와 우편 관서 상호 간의 우편물 송달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무슨 관계? 사법 관계. 그래서 여러분은 외우시면 됩니다. 우편 이용 관계의 법적 성실은 사법상의 계약 관계, 공법이 아니고 사법상의 계약 관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되겠죠? 공법 관계 아니고 사법 관계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우편 이용 관계자가 나오네. 자, 이거 3명. 보내는 사람, 우체국,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우체국, 받는 사람. 뭐 이거죠. 자, 우편 이용 관계는 3자 수취인, 많은 사람, 받는 사람을 위한 우편 관서가 뭐야? 우체국. 되겠죠? 다음 뭐가 있어요? 발송인, 보내는 사람. 되겠죠? 그래서 우편 이용자, 이 그림 생각하면 돼요. 이 그림. 여기, 우리 편지 봉투에 보면 뭐 써요? 보내는 사람. 여기 누구 써요? 받는 사람. 됐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어?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 옛날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됩니까? 편지 들고 갔잖아요. 지금은 뭐가 있으니까? 우체국이 있으니까 보내는 사람이 우체국에 맡기면 우체국이 대신해서 보내준단 말이죠.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잖아. 우편 관서는 우체국 생각하시면 된다. 우체국은 우편물 송달 의무와 요금 등의 징수, 기타 권리를 가지며 발송인은 송달 요구권,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기타의 각종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이 권리 의무 관계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 보내는 사람, 발송인은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까? 우체국한테 우편물을 보내면서 내 우편물이 안전하게 도착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면 보내는 사람, 발송인은 우체국에게 무슨 의무를 집니까? 우편 요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죠. 이게 바로 권리 의무란 말이에요. 또 받는 사람 역시 우체국으로부터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받는 사람도 의무가 있어요.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보내는 사람, 발송인, 우편관서, 수취인, 이 3자가 뭐 한다고? 세 주체가 서로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된다고.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겁니다. 말만 좀 어렵게 적어놨을 뿐이지. 자, 그러면서 이게 나오죠.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기. 날짜, 시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언제부터?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면 이제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낼 수 있는 계약이 있고 우체국은 보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다음 뭐가 있다고요? 우체통에 넣는 순간 이때부터 뭐라고? 우편 업무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되겠죠? 다음에 밑에 봐봐. 예외적인 경우제. 방문 접수나 집배원 접수 경우는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받은 때. 그래서 만약에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받았고 이랬을 때 만약에 내가 보내는 신서나 소포 등의 훼손이 가해지면 나는 뭘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시점이 어떻게 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1번은 나중에 저번에 나왔던 거니까 됐고, 자 2번 보세요. 방문 접수, 집배원 접수는 뭐라고요?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교부한 때, 요걸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뭐예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보낸 소포라든가 신서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도 뒤쪽에 나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서 밑에 드디어 뭐가 나온다? 법률, 법적인 관계.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체국은 법령으로 뭐 한다고요? 정부가 고정하고 있다고, 올가매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배우셔야 돼? 법률 관계를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법률 관계. 아, 잠깐만. 그래서 봐봐. 3쪽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찾을 수 있죠? 우편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업에 의한 사업으로 경영 형태면에서 정부직영 형태 맞죠? 두 번째, 우편 관계의 법적 성질은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 상호간의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이 뭐가 틀렸습니까? 공법상이 아니고 사법상의 계약관계죠. 되겠죠? 다음에 3번, 우편 이용관계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일단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맞는 말이고요. 3번, 우편 이용관계는 제3자 수취인을 위한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계약이므로 우편 이용 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 이거 제가 그림 그렸던 거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럼 답은 몇 번? 틀린 거는 2번이죠. 공법상이 아니고 사법상의 계약관계라는 거. 자, 다음에 3번의 무능력자가 뭔가 그러면요, 제가 행위 무능력자로 말씀드릴게요. 자, 쉽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미성년자 아시죠? 요번에 이게 7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민법상의 미성년자가 만 20세였는데 7월 1일부로 만 19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우리가 대표적인 행위 무능력자거든요. 행위 무능력자가 뭔가? 혼자서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는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세요. 휴대폰 가입하러 가시면 반드시 휴대폰 매장에서 아유 뭐 받아오세요? 뭐 가지고 오세요? 그럽니까?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세요라고 그 사장이 얘기를 하죠. 중학생 고등학생이 휴대폰 사러 왔는데 어이구 그래 어서오세요, 자 계약하세요, 사인하세요, 안 팔죠? 그게 바로 뭡니까? 법률 행위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행위 무능력자예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저도 이제 미성년자인 자식들이 있는데 아예 미성년자지, 걔들은 아직 완전 애기니까. 만약에 선생님 애기가 이제 한 5-6살 돼가지고 이제 글을 배워가지고 저를 서프라이즈 하게 해준다고 막 이렇게 편지를 막 이렇게 써가지고요, 저희 집 주소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5살이면 미성년자죠. 무능력자죠. 그럼 우체국에서 얘 무능력자네? 얘 무능력자네? 얘 편지는 안 보내야겠네. 이거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우체국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행위 무능력자인지 의사 무능력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무능력자가 뭔지는 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제가 알아야 되는 건 말씀드린다 그랬죠? 근데 몰라도 되는 거는 그냥 외울 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무능력자가 왜 저 능력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가? 우체국은 무능력자가 보낸 편지인지 소포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고등학생도 우체국 가서 소포 붙일 수 있습니다. 중학생도. 걔들 행위 무능력자지만 붙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편사업의 특성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왔던 이 내용 말고도 나머지 내용들 제가 이렇게 밑줄 치고 그랬던 부분 있죠? 그런 걸로 어떻게 된다고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쪽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온다? 아이고, 또 이거 경영주체 및 관계 법률. 경영주체는 국가죠. 국가 중에 어딥니까?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행정부 중에 누굽니까? 지식경제부 장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체국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운영합니다. 되겠죠? 다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체국을 왜 국가에서 운영한다고요? 이거 일반 기업한테 맡기면 지금처럼 저렴한 양질의 우편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없게? 없어. 적자라니까 이거. 요즘 편지 한 통 우표 보통 얼마입니까? 참 이것도 좀 300원? 400원. 어휴,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옛날에 비하면. 응? 근데 여러분들 400원에 편지 써가지고 보낼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양질의 서비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우편 사업이 지금 적자 폭이 커질까요? 뭐 때문에? 이메일, 택배, 또 여러가지 택배 사업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체국 이전에는 편지와 소포를 독점했었죠. 그때는 재밌었다니까요. 지금처럼 그건 심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른 경쟁자, 대체제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밀리고 있죠. 근데 국가가 그렇다고 해서 우편 사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공공재인데 국민 모두에게 이런 이익을 가져다주는 공익성을 띠고 있는 건데 이거 국가가 적자 난다고 뭐 하겠다 이러면 돌맞죠. 지금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철도 공사를 뭐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민영화 하려는 시도가 있죠. 국가에서 왜 민영화하려고 한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통해서 자기들은 자꾸 적자를 보니까 뭐 한다고? 팔아 넘기겠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철도 사업이 민영화가 된다? 민간기업에게 넘어가게 된다? 민간기업이 병신입니까? 이혼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보다 훨씬 뭐합니까? 요금은 올라갈 것이고 서비스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편 사업도 그랑 마찬가지예요. 적자가 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국가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공익성을 띠고 있단 말이죠. 그게 그 얘기하는 거죠. 왜 국가에서 경영하는가? 우편 사업의 성격상 요청되는 취급의 안정성, 신속성, 정확성, 통일성, 공정성, 가격의 저렴성 및 시설의 보급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일반 민간 기업에게 맡기게 되면 이게 확보가 다 안 된단 말이지.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뒤에서 우편 상품에 보면 나올 건데, 여러분들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 이게 뭔가 그러면요,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낼 때 우체국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몇 월 며칠 날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썼다는 걸 증명해주는 우편이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근데 주로 내용 증명 우편은 언제 보내는가? 돈 떼먹고 돈 줄 거 안 주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신이 내 돈을 자꾸 안 주고 자꾸 미루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내용을 보통 보내는 게 내용 증명 우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증명해 준다고요? 내가 그런 식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도장을 찍어줘요. 내용 증명 우편이라고. 보내면 장부에다 딱 기재해 놓고 그걸 딱 줘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건 나중에 혹시라도 법정 다툼이 발생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게 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내용증명 우편 이런 거 실시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걸 증거로 채택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라도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믿을 수 있잖아. 내 편지를 썼는데 누가 몰래 훔쳐서 뜯어보면 어떻게 돼? 부끄럽잖아.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면? 국가에게 맡기면 국가가 그런 짓을 안 할 거란 말이지. 그런 믿음에서 시작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우편 그 배달률이라든가 사고 이런 거 봤을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안 돼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좋은 편에 속해요. 우리나라는.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일단 경영의 주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기업의 정부 직영이란 거,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 장관이를 관장한다는 거, 일단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안정, 신속, 정확, 통일, 공정성, 가격의 저렴성, 시설의 보급성, 이런 거 말고 차라리 어느 게 함정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음 중 우편 사업을 국가에서 경영하는 이유로 뭐 옳지 않은 것은 나오게 되면 뭐 영리성 추구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다고요. 낚을 수 있단 말이지. 일단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뭘로 일단 머릿속에 넣어놔라.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 다음에 되도록이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다음 믿을 수 있다는 거. 그 측면으로 정리하시고 문제 접근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게 국가잖아요. 제일 믿을 만한 게 국가죠. 그죠? 믿을 건 국가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좀 하기 싫은 부분이 나왔네요. 우편에 관한 뭐가 나왔죠? 법률.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절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절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잠깐만 볼까요? 이 문제는 알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 모르면 무조건 틀리는 문제야. 자, 보세요. 우정사업이 이제 우편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직,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아까 전에 독립채산제 이런 거 다 말씀드렸죠. 우편 대체, 우체국 금융 및 보험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편 영무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이 법률이? 밑에 나오죠. 우정사업 우정에 관한 특례법.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각 법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숙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 여기 봐봐. 밑에 내용 봐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나오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특별한 사례, 특별법이죠. 특별법. 특별한 사례. 말 그대로 누구를 위해서? 우체국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 뭡니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그러니까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법 조항을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런 성격을 담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이 법이라고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 2010년도 나왔으니까 요거 다시 나올 수 있지. 왜냐? 내년엔 2014년이니까 4년 전 문제잖아.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편법, 통신비밀보호법, 우체국 창무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과 별정 우체국법, 이런 식의 뭡니까? 법률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명칭만 알아두시면 돼요. 되겠죠? 이거 절대 외우라는 소리 아닙니다. 자, 우편법이 뭡니까? 우체국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 나오죠. 우편법은 우편에 관한 무슨 법? 기본법.
우편 사업의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영무의 종류, 이용 조건, 손해배상 및 벌칙 등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그럼 여러분들이 우편법은 어떻게 정리한다? 우편 사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답네요.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정말 거지같이 나오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음 중 우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옳은 것은, 이래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영무의 종류, 이용 조건, 손해배상 및 벌칙, 이게 우편 이용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여기 적어 놓은 거죠. 이걸 갖고 어떻게 된다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정말 이건 지저분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정말 지저분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음 중 우편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미치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편법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우편법이 뭐라고? 우편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구나,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되겠죠? 다음 두 번째, 통신비밀보호법. 이거는 우편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편에만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언론, 집회, 언론, 집회, 결사, 양심, 통신 다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나오죠.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 수사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검열과 감청, 헌법에 보장된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였다. 역시 이거는 뭐야? 우편에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우편물 마음대로 뜯어보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우편 업무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번에 요거 통신비밀보호법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요즘 거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맞지? 감청했는 거, 녹취록, 그게 관련 법적에서 증거로 도입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를 어기면 안 돼.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면 법정에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이 안 돼. 근데 여기 나오죠.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검열과 감청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된다? 법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기들은 자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 사업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 모든 국민의, 여기 뭡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다. 즉 이거 때문에라도 뭐 하면 안 된다? 우체국에서 함부로 우편물을 뜯어보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왜? 국민의 뭐를? 사생활을 침해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과 별정 우체국법. 이거 뭐를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우체국 지금 우편사업이 계속 적자라고요. 그러니까 뭐하자고? 우편사업의 경영 합리화와 창구 업무의 효율화 및 대민 서비스 극대화 차원에서 제정하였다. 너무 비효율성이 드러나니까 뭐하다고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지정한 법이 뭐라고?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과 별정 우체국법.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 지정한 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일단 요 네 가지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법률이고요. 다음에 국제법규라고 나오는데, 뭐 UPU 조약, 뭐 만국 우편연합부에서 쭉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 부분은 여기서 이게 EMS 쪽에서 나올 거예요. 이거 디귿 보세요. 디귿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라 보이죠. 이거는 나오게 되면 EMS 쪽에서 나올 거예요. EMS. 여러분 EMS 한 번은 들어봤죠? 광고도 많이 때리잖아. 뭐라고요? 국제 특급 우편. 원래 보통 이제 우편 업무는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 한다고? 해외로 날아가는 거죠. 되겠나? 해외? 자, 나오죠? 국제 특급 우편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간에 뭐라고?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가 오고 간다? 양해 각서 MOU가 오고 가야 되죠. 이게 뭔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편지 붙일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뭐가? 이런 식의 약속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 일본에 미국에 소포를 갖다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지. 그래서 차라리 얘들아 요 국제법규 쪽은 뭐 UPU라든가 뭐 APPU 이런 건 일단 놔두시고요. 요거 EMS 쪽으로 접근하세요. EMS 국제특급우편.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약속을 유식하게 뭐라고 썼습니까? 표준 다자간 협정, 양자 협정, MOU 체결 이렇게 어렵게 적은 거예요. 어려운 내용 절대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편지를 보내고 싶다, 소포를 보내고 싶다, 우편물을 보내고 싶다. 그럼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뭐가 돼 있어야 돼? 약속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5번에 보면 우편사업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호규정이라 나오죠. 우편사업에 무슨 규정? 보호규정. 쉽게 말하면 우체국에 뭐를 준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별한 혜택.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거야. 우편사업을 보호한다는 거는 얘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아껴주는 거죠. 그러면 자, 잘 들어봐. 여러분들 잘 봐봐. 여기 보면 뭐 신서독조건 쭉 나오지.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잘 봐봐. 왜 특별히 우편사업을 보호해 줄까? 그 근거부터 아셔야 되죠. 자, 근거 한번 볼까요? 우편사업은 공익성을 띠고 있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뭐 한다고? 야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한다고? 보호해 준단 말이지. 그래서 뭐라고 나오니? 신서 송달의 정부 독점권, 신서 독점권. 얘들이 독점해서 어떻게 된다고? 편지를 할 수 있단 말이지. 를 비롯해서 뭐 한다고? 법률상 많은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나오지. 신서 독점권. 우편사업의 독점은 우편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우편법에 의거 신서 취급은 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 이게 뭔 소리니? 여러분들 편지는 우표 붙여서 편지 보내는 거는 오직 어디에서만 취급하니? 그래, 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편지 써가지고 편지에다가 우표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는 오직 어디에서만 취급하니? 우체국. 이거라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야. 우표 팔아야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여러분들 아까 전에 봐봐. 이거 거꾸로 볼래? 재밌게 11번 볼까? 이거 아까 봤던 거지. 무능력자 행위에 대한 의제란 거는 똑같이 인정하는 거야.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행위 능력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능력자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왜 그런지 이유는 말씀드렸죠. 우체국에서 모른다니까. 야, 그거 미성년자인지 뭐지 어떻게 그걸 알 거야, 편지 쓴 거를.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들. 그 밑에 첫 번째 줄 끝머리, 무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 관서에 대하여 뭐 한다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편지 써도 그건 붙여주는 거야. 그거 갖고 이제 부모가 찾아가지고 왜 우리가 편지 왜 붙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 취소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지금 나오잖아, 무능력자. 근데 이게 7월 1일부로 개정됐다고.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이제는.
한정 후견인 이런 거 쓰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능력자는 우편 업무, 우편 사업에 관해서는 무능력자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다음 다시 왔다 갔다 해볼까요? 2번 우편물 뭐가 있다고요? 운송 요구권 나오제? 우편 관서에 요구가 있을 때는 운송업자는 그 운송 방법에 의한 우편물 운송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에 이제 우체국에서 자기들이 우편물을 옮기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택배 회사 가가지고 야 너 잠깐 트럭 좀 빌리자. 우리 지금 트럭 고장 나가지고 우편물 못 옮긴다. 그러면 그 택배 회사에 뭐 이렇게 그 트럭은 화물차는 뭐 해줘야 된다? 빌려줘야 된다. 되겠습니까? 나오잖아. 운송업자는 그 운송 방법에 우편 운송을 거부할 수 없다. 특혜잖아, 특혜. 왜? 우편물 중요하니까. 우편물 중요하니까. 다음에 바로 3번 갑시다. 같은 내용이다.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조력이 뭐야? 도와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배원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야. 집배원이 도와주세요. 예, 도와드릴게요. 도와주셔야 돼요. 나오잖아.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우편 운송원, 집배원과 우편 전용 비행기, 차량, 선박 등이 뭘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그 경우 뭐 해야 된다고? 주위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구할 수 있고, 도움을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체국 아저씨가 이렇게 스쿠터 몰고 쫙 붕 가다가 이제 끽 하다가 팍 넘어졌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그 우체국 아저씨가 어떻게 되나? 지금 나 다친 것 같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뭐 한다고? 도와줘야 되지. 어떤 케이스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다 보면 항상 빠져나갈 구멍은 있죠. 뭐라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 도와주고 가도 된다고. 되겠죠? 다음 4번째, 운송원 등의 통행권. 우편 운송원, 집배원과 우편 전용 비행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란할 경우 나오죠. 담장 또는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으며 그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길이 막힌다. 길이에 못 간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단 말이지. 왜? 우편 사업이니까. 공익성이니까. 되겠죠? 다음, 이것도 좋네. 운송원 등에 뭐 한다고요? 통행료 면제. 우편물 운송 중에 우편 운송원, 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 도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게 배 타는 거임.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해서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속국도 이런 거 이용할 때 그 톨게이트 할 때 그 요금 안 내고 가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나오지. 그러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 내도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돌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요구가 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 돈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묶어보세요. 2번부터 5번까지는 뭘 뜻하는 거예요? 뭔가 우편물을 옮기고 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고? 원활하게 우편물을 옮길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성격의 조항들이죠. 되겠죠? 다음에 6번째 나오죠. 뭐가 안 돼? 우편 전용 물건의 뭐 금지? 압류 금지. 이게 무슨 소린가? 우체국에서 쓰는 오토바이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압류할 수 없단 말이죠. 나오죠. 우편 전용 물건이나 현재 우편 업무에 제공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압류할 수 없다. 함부로 뺏지 말라고. 뺏으면 뭐 못하니? 우편 사업 배달을 못하잖아. 되겠죠? 다음 7번
우편 전용 물건에 뭐 한다고? 부가 면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죠. 우편에 전용되고 있는 물건, 전용이란 거는 사용되고 있는 물건, 우편에 관한 서류 포함 제세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요? 세금을 안 받겠단 말이지. 면세한단 말이지. 왜? 공익을 위한 거니까. 되겠죠? 다음 8번 우편물의 훼손불 부담. 자, 이게 뭔가 잘 봐. 훼손이야 해자, 바다 해자지. 바다 해자, 바다 해자. 훼손 부담이 뭐라고요? 선박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장은 적화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아,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해군을 나와서 이제 이건 좀 아는데, 만약에 위험할 경우 그 물건 때문에 이렇게 그 운전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뭐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걸 버려서라도 뭐 합니까?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겠죠? 지금 그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케이스를 가볍게 만드는 거죠. 선장은 적화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나, 나오죠? 이때 손해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하주 전원이 적재함을 비례로 공동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편물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 손해를 분담시킬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우편물은 그대로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우편물은 그대로 다. 그냥 나머지는 만약에 떨어뜨리게 되면 뭐 한다고? 비례 n분의 1에서 보상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우편물은 뭐라고요? 손해를 분담시킬 수 없다는 게, 이거는 우편물은 그 자체로 뭐 한다고? 보호를 해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슨 취급하고 있어요? 바다로 지금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편물에 손상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상을 해주겠단 말이죠.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보호. 다음에 나오잖아. 우편물에 뭐라고요? 압류 거부권.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에 있거나 발송 준비 완료 후에 우편물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의 기한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말 그대로 그 국가가 뭘 이렇게 압류하려고 하면 이걸 뭐 한다고? 우편물은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아까 전에 이거랑 비슷하지? 우편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랑 비슷하지? 배달에 쓰이는 오토바이 압류하면 안 되지? 말 그대로 우편물도 함부로 뭐 해서는 안 된다고? 압류해서는 안 된다. 다음 10번째가 뭐라고요? 우편물의 우선 검역.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될 때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 왜? 국민 건강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공익성. 자, 그래서 몇 가지 있습니까? 총 11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11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요 내용이 뭔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문제를 쉽게 내려고 하면 어떻게 낼 수 있어? 다음 중 우편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럼 11가지 중에서 내면 되겠지. 선택지 4개 해가지고. 아니면 뭐 좀 더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낸다 그러면 뭐 우편사업 보호규정 중에서 운송원 등의 통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뭐만 대응만 시켜두시면 돼요. 신서 독점권이 뭔지, 우편물 운송 요구권이 뭔지, 뭐 무능력자 행위에 대한 의제가 뭔지, 이 내용이 뭔지만 파악해 두시면 돼요. 되겠죠? 11가지 조항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가 뭐에 관련된 내용? 우편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죠. 우편 사업.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복습할 때 다시 보실 거, 방금 했던 우편 사업 보호 규정 11가지 있죠? 11가지 다 안 외워도 되고, 아, 신서 독점권은 뭐였구나, 우편물 우선 검역권은 뭐였구나, 우편물 압류 거부권은 뭐였구나, 이렇게 압류 거부권 이런 거.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편물 압류 거부하고 우편 전용 물건의 압류 거부랑은, 압류 금지랑은 다르죠? 이런 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우편물인지 우편 전용 물건인지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 구분하시고요. 되겠죠? 일단 요거 보호규정 여러분들 요거는 잡아두십시오. 요건 나올 확률 되게 높습니다.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우편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그 국제벽규에서는 그 UPU나 APPU는 놔두시고요. 아까 전에 그거 뭐죠? EMS 규정이죠. 그것만 좀 일단 챙겨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아까 전에 법 1, 2, 3, 4 4개 있었지? 우편법부터 시작해서 4개. 이거 다 외우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법의 조항의 내용만 파악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까지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내년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우편 사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왜? 여러분들이 우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될 거니까 당연히 우편 사업의 성격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겠죠.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접근시킨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7쪽에 보면 CRM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혹시 그 경영학과 나오신 친구들은 이거 아실 건데, CRM 이거 경영학입니다. 사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과 뭐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는 마케팅 기법이 CRM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체국도 뭐를 도입하고 있다?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있죠. 왜? 돈 벌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체국에 근무하시게 되면요, 이런 CRM을 바탕으로 고객을 응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체국 들어가시면 CRM에 대해서는 다시 배우실 거예요. 왜? 우체국도 살아남아야 되잖아. 적자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돼? 고객한테 친근하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금융상품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CRM 기법이 어떻게 된다고? 우체국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잠깐만 조금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CRM은 여러분들 그렇게 뭐 이때까지 크게 이제 기출된 적도 없고 이러니까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고 뭐 이렇게 보고 요거 이제 11쪽에 보면 손해배상하고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잘 나오거든요.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일단 1장까지는 챕터 1 요까지는 제가 반드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오늘 10시까지 수업이잖아요. 월요일이 10시까지고 화요일이 8시까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시간입니까? 주에 5시간 수업인데 제가 화요일날 좀 보고 못해도 한 30분이나 뭐 제가 좀 융통성 있게 제가 수업을 적게 할 일은 없을 거고요. 근데 월요일은 어차피 정해진 시간대로 10시 이후로는 수업을 못하니까 10시에 맞춰야 되고, 화요일은 제가 조금 융통성 있게 조금 더 하든지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챕터대로 정해진 대로는 끝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건 제가 진도는 유동성 있게 조절할 테니까. 오케이? 자, 일단 한 10분 정도, 15분에 시작합시다. 15분에